뭐려요? 지금 당장 그 아이 데리고 가면 당신도 죽어요? 봄이라 했다. 그러나 그날 들판에는 봄이 없었다. 바람은 칼날처럼 불었고 하늘은 낯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갈대밭 사이 진흙투성이의 오솔길 위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32의 나이라 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세월이 몇 겹씩 쌓여 있었다. 거친 삼배치마, 해진 저고리 끝자락. 그녀의 두 팔 안에는 작은 것이 하나 있었다. 아이였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눈을 감은 채 축 늘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가늘었다. 실처럼 가늘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씨 순덕이었다. 뒤에서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버려요. 지금 당장. 그 아이 데리고 가면 당신도 죽어요. 마을 어귀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나이든 노파, 중년의 남정네들, 손가락질하는 아낙네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역병 걸린 아이요.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마을 전체가 죽소. 어서 내려놓으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마을 이장 박서방이 앞으로 나섰다. 쉰을 훌쩍 넘긴 몸집 좋은 사내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순덕아, 나도 안다. 불쌍한 마음, 나도 안다. 근데 이건 다르오. 저 아이는 동쪽 마을에서 온 역병쟁이 아이요. 부모도 다 죽었소. 저 아이 살리려다 우리 마을 사람 다 죽이는 거요, 지금.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다. 두 팔에 힘이 들어갔다. 아이가 조금 꿈틀했다. 순덕 씨. 이번에는 이웃집 복내 어머니였다. 그녀는 순덕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내가 당신 친구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제발. 저 아이 내려놓고 같이 갑시다. 당신 딸 금이 있잖소. 금이 생각해요. 엄마가 죽으면 금이는 누가 키우오? 그 말에 순덕의 눈이 흔들렸다. 금이. 10살 된 딸. 아비 없이 키워온 그 아이. 순덕의 팔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이를 내려놓으려는 듯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진흙바닥이 가까워졌다. 그때였다. 품 안의 아이가 눈을 떴다. 열에 들뜬 눈이었다. 초점이 흐렸다. 그러나 그 눈이 순덕의 얼굴을 찾았다. 또렷하게. 마치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만을 찾듯이. 어무이. 아이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왔다. 어무이. 엄마. 순덕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녀를 향해 그 말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한마디는 순덕의 가슴 깊은 곳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그녀는 아이를 내려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껴안았다. 아이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가져다 댔다. 뜨거웠다. 불처럼 뜨거웠다. 그러나 순덕은 놓지 않았다. 비키시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떨림이 사라진 목소리였다. 비키라고요. 사람들이 술렁였다. 아무도 감히 막지 못했다. 순덕은 아이를 안은 채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진흙 위에 발자국을 찍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등에 박혔다. 누군가 욕을 했다. 누군가 울었다. 그러나 순덕은
돌아보지 않았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흐트렸다. 낯빛 하늘 아래 한 여인이 작은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걸어갔다. 그날 그녀의 선택 하나가 모든 운명을 바꿔버렸다. 마을을 나선 날부터 순덕의 삶은 달라졌다. 아니,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 부서졌다. 그녀가 살던 집은 마을 어귀의 작은 오막살이었다. 지붕은 지프로 이었고 방은 하나뿐이었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 틈에서 살 수 있었다. 이웃에게 김치를 나눠받고 장에 나가 바느질 품을 팔고 그렇게 금이를 먹여 살렸다.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마을로 돌아갔을 때 집 앞에 누군가 새끼줄을 쳐놓았다. 금줄이었다. 부정한 것이 드나들었다는 표시. 복내 어멈조차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순덕은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금이가 엄마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엄마, 우리 어디 가? 가자. 어디로 가는지 순덕 자신도 몰랐다. 그들이 자리를 잡은 곳은 마을에서 10리쯤 떨어진 산 밑이었다. 폐가가 하나 있었다. 오래전 화전민이 살다 떠난 집이라 했다. 지붕 한쪽이 무너져 있었고 방바닥은 흙이 드러나 있었다. 문도 없었다. 그러나 순덕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아이는 여전히 열이 높았다. 순덕은 아이를 방 안에 눕히고 금이에게는 밖에서 불 피울 나무를 모아오라 했다. 그리고 자신은 아이 곁에 앉았다. 젖은 천을 이마에 얹고 손을 잡았다. 뜨거운 손이었다. 살아야 한다. 혼잣말이었다. 살아야 해. 내가 살아야 내 선택이 맞는 거야.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슴이 가늘게 오르내릴 뿐이었다. 순덕은 밤새 잠을 자지 않았다. 불을 피워 방을 데웠다. 산에서 뜯어온 쑥과 솔잎을 끓여 아이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다. 이마를 닦고 손발을 주물렀다. 새벽이 되면 잠깐 눈을 붙이고 해가 뜨면 다시 일어났다. 사흘이 지났다. 아이의 열이 조금 내렸다. 닷새가 지났다. 아이가 눈을 떴다. 제대로. 처음으로 또렷하게 뜬 눈이었다.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순덕과 눈이 마주쳤다. 배고파요. 순덕은 그 말에 웃었다. 웃다가 울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이 그냥 흘렀다. 잠깐만. 바로 줄게. 아이의 이름은 알 수 없었다. 물어봐도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없는 것인지 말하기 싫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동쪽 마을에서 역병으로 부모가 죽고 혼자 헤매다가 갈대밭에 쓰러진 것을 순덕이 발견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이름이 뭐야? 몰라요. 그럼 내가 지어줄게. 어떤 이름이 좋아? 아이는 한동안 생각하다가 말했다. 밝은 거요. 밝은 이름.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이라 하자. 밝을 명. 이제부터 내 이름은 명이야. 아이는 그 이름을 입으로 굴려보듯 중얼거렸다. 명이. 그러더니 처음으로 웃었다. 수줍게 작게. 금이가 옆에서 아이의 팔을 잡았다. 나는 금이야. 이제 우리 남매다. 명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금이의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밤 순덕은 폐가의 무너진 지붕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선택이 맞는 것인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명희가 밥을 먹는 모습, 금이와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가 가슴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후회는 없었다. 겨울이 왔다. 혹독한 겨울이었다. 순덕은 산 아랫마을까지 내려가 빨래품을 팔았다. 처음에는 그녀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일을 줬다. 그러나 소문은 빨랐다. 역병 아이를 데리고 사는 여자라는 말이 퍼지면 일거리가 끊겼다. 그러면 더 먼 곳까지 걸어가야 했다. 어떤 날은 해가 지도록 아무것도 못 얻고 돌아왔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면 순덕은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너희 먹어. 금이는 알면서도 모른 척 먹었다. 명희는 처음에는 그냥 먹다가 어느 날부터 자기 밥을 순덕의 앞으로 밀었다. 어무이도 드세요. 그 한마디에 순덕은 또 울 뻔했다. 명희 너 먹어야 쑥쑥 크지. 저는 괜찮아요. 어무이가 안 드시면 저도 안 먹을 거예요. 고집스러운 눈빛이었다. 그 눈빛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눈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보통 아이에게서 보기 어려운 깊고 맑은 무언가가. 그날 밤 순덕과 금이와 명희는 한 이불 속에 나란히 누웠다. 바람이 무너진 지붕 사이로 들어왔다. 추웠다. 그러나 세 사람의 체온이 뒤섞여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다. 엄마. 금이가 말했다. 응? 명희 오빠 데리고 오길 잘했지? 순덕은 잠시 있다가 대답했다. 그래. 잘했어. 명희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저도 잘 됐어요. 어무이 만나서. 세 사람이 웃었다. 폐가의 어두운 방 안에서 추위 속에서 소리 없이 웃었다. 봄이 오면서 명희는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역병의 흔적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볼에 살이 오르고 눈빛이 살아났다. 마을 의원이 지나치다가 한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 아이 역병을 알았다 했소? 예. 이상하구먼. 흔적이 없어. 그것도 이렇게 말끔히.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명희는 자라면서 이상한 능력들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순덕도 우연이라 생각했다. 어느 봄날 순덕이 밭을 갈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명희가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손을 순덕의 허리에 얹었다. 따뜻했다.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통증이 사라져 있었다. 명희야, 어제 어무이 허리에 손 얹어준 거 기억해?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랬어? 아프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떻게 나은 거야? 명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제가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았어요. 순덕은 그 말을 가슴속에 담아뒀다. 두 번째 이상한 일은 여름에 있었다. 그해 여름, 유난히 가물었다. 산 밑 밭이 타들어갔다. 순덕이 애써 일군 텃밭도 시들어가고 있었다. 물을 길어다 부어봤지만 소용없었다. 명희가 밭 가운데 서서 한동안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비가 왔다. 이상하게도 그 비는 산 아랫마을에는 내리지 않고 오직 산 위 순덕의 텃밭 주변에만 내렸다. 이웃 마을 사람이 올라왔다가 그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저 밑에는 한 방울도 안 왔는데. 순덕은 명희를 바라봤다. 명희는 그냥 웃고 있었다. 순덕은 그날 밤 잠을 오래 못 이뤘다.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역병에서 기적처럼 살아나고 손을 얹으면 통증이 사라지고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를 불길하다 했다. 그러나 순덕은 달리 느꼈다. 불길한 것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타고났다. 그 특별함이 두려움으로 읽혔을 뿐. 순덕은 명희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이 달빛 아래 고요했다. 내가 뭐가 되든. 순덕이 속삭였다. 내 아들이야. 그 무렵부터 명희는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순덕은 먹고 살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지만 어떻게든 서당에 보내려 했다. 마을 서당 훈장이 처음에는 거절했다. 역병 아이라는 소문 때문이었다. 순덕은 물러서지 않았다. 선생님, 이 아이는 이미 건강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남다릅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냥 지켜보시기만 해도 됩니다. 훈장 최가는 마지못해 허락했다. 그런데 명희가 처음 천자문을 받아들고 이틀 만에 다 외워버렸다. 훈장이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며 다시 시험했다. 거꾸로 외우게 했다. 아무 글자나 짚어서 다음을 말하게 했다. 명희는 틀리지 않았다. 이 아이 몇 살이요? 8살입니다. 훈장은 오랫동안 명희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순덕에게 말했다. 학비는 받지 않겠소. 명희가 10살이 되던 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크게. 산 밑에 사는 기이한 아이에 대한 소문. 병자의 손을 잡으면 낫는다. 가뭄에 비를 부른다. 훈장도 가르치지 못할 만큼 머리가 비상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폐가 앞에 아낙네가 하나 서 있었다. 아이를 업은 채였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다. 병색이 역력했다. 저기 혹시 명이라는 아이가 이 집에 삽니까? 순덕이 대문 사이로 내다봤다. 왜 그러시오? 아이가 열흘째 앓고 있는데 의원도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순덕은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가 명희를 불렀다. 명희가 나왔다. 아낙네의 아이를 봤다.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한참 있었다. 아이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눈을 떴다. 아낙네가 소리를 질렀다. 애가 눈을 떴어요. 이틀 만에 눈을 떴어요. 명희가 손을 떼며 말했다. 사흘 안에 나을 거예요. 밥 잘 먹이세요. 명희는 그것뿐이었다. 덤덤하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낙네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사람들이 자꾸 찾아왔다. 순덕은 처음에는 막았다. 명희가 지치는 게 싫었다. 그러나 명희가 스스로 말했다. 어머니, 저 하고 싶어요. 왜? 그냥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순덕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 무렵 마을 이장 박서방이 찾아왔다. 그가 순덕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순덕은 놀랐다. 그를 보는 것이 몇 년 만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가 더 새었고 등이 굽어 있었다. 순덕아. 예전처럼 반말이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달랐다. 머뭇거림이 있었다. 무슨 일이요? 순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며느리가 오래 앓았다.
아이도 못 낳는다 해서 그래서 저 아이가 한번 혹시. 박서방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순덕은 한동안 그를 바라봤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올라왔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그때 버리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 이제는 그 아이의 손을 빌리러 왔다. 그러나 순덕은 명희를 불렀다. 명희가 나왔다. 박서방을 보자 명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예의 바르게. 그리고 물었다. 어디가 아프신 분이 계신가요? 박서방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명희는 박서방을 따라갔다. 그리고 한 시즌쯤 뒤에 혼자 돌아왔다. 어머니. 응? 저 어르신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순덕이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이요? 예. 며느리보다 어르신 마음이 더 많이 아파요. 순덕은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밤이 되어 생각해보니 알 것 같았다. 박서방은 자신이 그날 한 일을 알고 있었다. 아이를 버리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 그것이 마음에 박혀 있었다. 그 죄책감이 그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10년이 흘렀다. 산 밑의 폐가는 이제 작은 집이 되어 있었다. 지붕도 고쳐지고 마당도 생겼다. 텃밭에는 고추와 배추가 자랐고 우물도 하나 팠다. 마을에서 눈치를 보던 시절은 지났다. 사람들은 이제 순덕의 집을 명희네라고 불렀다. 명희는 18이 되어 있었다. 키가 컸다. 눈빛이 깊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하고 무거웠다. 서당에서 이미 배울 것을 다 배웠고 그 뒤에는 스스로 책을 구해 읽었다. 훈장 최가는 명희를 가르친 것이 자랑이라고 동네방네 말하고 다녔다. 그리고 명희의 손길로 병이 나은 사람이 20명이 넘었다. 그 소문은 이미 고을 밖을 넘어섰다. 어느 가을날 나귀를 탄 사내 둘이 찾아왔다. 행색이 보통이 아니었다. 갓은 새 것이었고 도포는 비단이었다. 나귀 등에는 짐이 두둑이 실려 있었다. 그들은 순덕의 집 앞에 서서 물었다. 이 집이 명희라 불리는 아이가 사는 곳이오? 순덕이 나왔다. 누구시오? 한양에서 왔소. 우리 주인께서 전가를 보내셨소. 주인이 누구시오? 상산 김대감 댁이요. 순덕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름이었다. 조정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신 사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대감마님의 서찰이요. 명이라는 아이를 한양으로 모셔오라는 분부이시오. 그날 밤 순덕과 명희는 마주 앉았다. 금이는 이미 시집을 간 뒤였다. 두 사람만의 집이었다. 명희가 서찰을 보고 있었다. 한참 읽더니 내려놓았다. 어무이. 응. 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감마님의 어르신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무이, 저는 배울 게 아직 많아요. 한양에 가면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덕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다. 오랜 세월의 손이었다. 가고 싶은 거지? 예. 그럼 가야지. 어무이는요? 순덕이 웃었다. 나는 여기 있으면 되지. 내가 잘 되는 게 내 바람이야. 처음부터. 명희는 한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러다가 순덕의 손을 양손으로 잡았다. 잠시 뒤 눈물이 하나 떨어졌다.
명희의 눈물이었다. 어무이. 왜? 저 꼭 돌아올게요. 알아. 어무이가 저를 살려줬어요. 어무이가 저를 데려다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저는 그거 절대 안 잊어요. 순덕은 명희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밝을명. 내가 지어줬지. 예. 밝게 살아. 명희는 고개를 숙였다. 그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같이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는 10년의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다. 명희가 떠난 지 2해가 지났을 때 순덕은 여전히 산 밑의 집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이상하게 온 마을이 술렁였다. 한양에서 행차가 내려왔다. 뒤에 알고 보니 상산 김대감이 지방 순시를 나온 것이었다. 그런데 그 수행원 중에 명희가 있었다. 이제 명희는 김대감의 수석 막료였다. 마을 사람들이 대문 밖에 나와 행차를 구경했다. 말을 탄 사람들이 지나가고 가마가 지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 말을 탄 젊은 사내가 지나갔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저분이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복내 어멈이 있었다. 이제 그녀는 머리가 허옇게 센 노파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수행원 중 하나에게 물었다. 저기, 저 젊은 분이 누구시오? 수행원이 대답했다. 대감마님 수석 막료이시오. 명이 어르신이라 불리오. 복내 어멈의 얼굴이 굳었다. 명이. 그 순간 말 위의 사내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복내 어멈은 그 눈을 알아봤다. 10년 전 갈대밭에서 순덕이 안고 온 그 아이의 눈을. 열에 들떠 흐릿했지만 분명히 기억하는 그 눈. 아! 그녀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명희는 한 박자 멈췄다가 다시 말을 몰았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기억한다는 눈빛. 그리고 개의치 않는다는 눈빛. 마을 이장 박서방의 아들이 뛰어와서 아버지를 불렀다. 아버지, 아버지, 명희요, 명희가 왔어요. 한양 대감 행차의 수석 막료로. 박서방은 마루에서 일어서다가 주저앉았다. 뭐라고? 그 명희요, 아버지. 예전에 순덕이 어무이가 데리고 온 그 역병 아이. 박서방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떨리는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10년 전 갈대밭에서 고함을 질렀던 기억이 밤새 그를 물어뜯었다. 그 아이 버리라고, 데리고 가면 죽는다고. 그 아이가 지금 한양 대감의 막료가 되어 돌아왔다. 행차가 마을 근처의 큰 기와집에 머무는 동안 명희가 사람을 보냈다. 순덕 어무이께 전하시오. 명희가 뵙고 싶다고. 순덕이 찾아왔을 때 명희는 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순덕을 보는 순간 그 위험 있는 젊은 사내가 달려왔다. 어른처럼 굳어있던 얼굴이 순식간에 어린아이의 얼굴이 됐다. 어무이. 그 목소리는 10년 전의 목소리였다. 8살 명희의 목소리. 순덕은 두 팔을 벌렸다. 명희가 그 안으로 들어왔다. 키가 순덕보다 한 뼘이 더 컸지만 그 품 안에 들어와서는 그냥 아이가 됐다. 잘 있었어? 예. 밥은 잘 먹었어? 예. 춥지 않았어? 어무이. 응. 저 많이 그리웠어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그날 저녁
명희가 순덕에게 말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저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순덕이 고개를 들었다. 처음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확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명희가 천천히 말했다. 동쪽 마을에서 역병이 돌았을 때 제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저를 거둔 사람은 마을 노인이었는데 그 노인이 죽기 전에 저에게 뭔가를 말해줬어요. 제가 너무 어렸고 역병 중에 정신이 흐렸지만 그 노인이 말했어요. 제 아비가 역관이었다고. 한양과 청나라를 오가던 역관. 순덕은 숨을 멈췄다. 역관이면 예. 아비의 성은 윤씨였다 했어요. 그리고 한양에 형제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한양에 가서 알아봤더니 윤씨 집안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이가 있다 하더라고요. 잃어버렸다고? 동쪽 마을 역관 윤씨가 역병으로 죽으면서 아들이 행방불명됐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대감마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조사 중이에요. 순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 너는? 모르겠어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명희가 순덕의 눈을 바라봤다. 그런데 어무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무이가 저를 데리고 온 그날부터 이미 어무이의 아들이에요. 혈연이 어찌됐든 저는 그렇게 알아요. 순덕의 입술이 떨렸다. 명희야. 예.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어. 그냥 갈대밭에서 쓰러진 아이였지. 그런데도 그냥 안고 싶었어. 왜 그런지는 나도 몰랐어.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무이의 선택이 저를 살렸어요. 그로부터 열흘 후 조사 결과가 나왔다. 명희의 아버지 윤 씨는 실제로 조선과 청나라를 오가던 역관이었고 그의 아들이 역병 중에 실종된 기록이 분명히 있었다. 나이와 특징이 일치했다. 한양 윤씨 가문에서 사람이 내려왔다. 명의를 확인하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그렇게 찾으셨는데 숙부께서 돌아가시면서도 조카를 못 찾은 것이 한이라 하셨는다. 명희의 집안은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반듯한 양반가였다. 역관으로 청나라를 오가며 쌓은 재산도 있었고 한양에 집도 있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마을 사람들이 순덕의 집으로 몰려왔다. 박서방이 맨 앞에 섰다. 그는 예전의 박서방이 아니었다. 등이 굽고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뒤에 복내 어멈, 그리고 그날 갈대밭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순덕아. 박서방이 입을 열었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그 아이를 버리라고 소리를 질렀지. 그 말이 10년 내내 내 가슴에 박혀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잘못했다.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순덕은 그 앞에 서 있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올라왔다. 10년을 걸어온 길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 가난했던 겨울, 혼자 바느질을 하던 밤, 굶으면서도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 새벽들, 그 모든 것이 올라왔다. 그러나 순덕은 한 발짝 앞으로 걸었다. 그리고 박서방의 손을 잡았다. 서방님. 박서방이 올려다봤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두려웠을 거요. 역병이 번지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을 거고
그 두려움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 아이가 잘 됐으니 됐소. 나는 후회 없어요. 복내 어멈이 치마를 잡아당기며 엉엉 울었다. 순떡아,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내가 친구라면서 그 말을 했잖아. 금이 생각하라고. 그 말이 제일 나쁜 말이었어. 용서해 줄 수 있어? 순덕은 복내 어멈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그 얼굴이 40년 전같이 물장구를 치던 소녀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이미 용서했어. 복내 어멈이 숨을 들이켰다. 언제? 그때부터. 그때부터라니? 명희를 안고 걸어오면서 복내 어멈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꺾었다. 순덕이 그녀를 잡아 일으켰다. 우리 나이에 무릎 꺾으면 안 일어나. 이러면 안 돼. 사람들이 웃었다. 눈물 어린 웃음이었다. 명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봤다. 그리고 어머니가 모두를 용서하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명희가 순덕에게 말했다. 어머니, 화가 안 나세요? 순덕이 대답했다. 화가 나지. 지금도. 그러면 왜? 화가 나는 것하고 용서하는 것은 다른 거야.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냥 겁이 났던 거야. 겁쟁이와 나쁜 사람은 달라. 명희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어머니는 왜 겁이 안 나셨어요? 그날 순덕이 잠시 있다가 대답했다. 나도 겁이 났어. 그러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봤잖아. 어머니라고 불렀잖아. 그 눈빛을 보고 나서는 겁이 없어졌어. 이상하게. 명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뭐가? 저를 무서워하지 않아줘서요. 그로부터 1년 후, 순덕은 한양에 와 있었다. 명희가 고집스럽게 청했다. 더 이상 산 밑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게 하지 않겠다고. 한양에 집을 마련했으니 와달라고. 한양의 집은 작지 않았다. 마당에 우물이 있었고, 안채가 있었고, 사랑채가 있었다. 문에는 나무를 조각해 만든 꽃이 달려 있었다. 순덕은 그 집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못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슬픔인지 기쁨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명희가 말했다. 어머니, 들어가요. 이게 우리 집이야? 예. 우리가 살 집? 예. 순덕은 발을 들여놓았다. 마당에 들어서자 금이가 달려왔다. 시집간 딸이었다. 남편과 아이도 함께였다. 그리고 명희의 윤씨 가문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가 모여 있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서서 둘러봤다. 금이, 명희, 낯선 사람들의 웃음. 10년 전 갈대밭에서 작은 아이를 안고 걸어오던 그날이 떠올랐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버리라고, 데리고 가면 죽는다고. 그 목소리들이 귓가에 울렸다. 그때 내려놓았다면, 그 진흙 위에 아이를 놓고 돌아섰다면, 지금 이 자리는 없었다. 이 마당도, 이 웃음도, 이 사람들도. 눈물이 흘렀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다. 명희가 다가와 순덕의 옆에 섰다. 그리고 어머니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어머니. 응. 괜찮으세요?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잠시 있다가 덧붙였다. 그냥 그날이 생각나서. 어떤 날이요? 내가 나를 처음 어무이라고 부른 날. 명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는 몰랐어.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거였는지. 선택이라는 게 참 이상해. 그냥 눈빛 하나, 목소리 하나에 이렇게 다 바뀌어 버려. 명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 세월의 손. 오래도록 무언가를 붙들어온 손. 어무이의 손이 저를 살렸어요. 내가 한 건 없어. 그날 안 놓으셨잖아요. 순덕은 웃었다. 눈물이 아직 눈가에 남아 있었지만 웃음이 더 컸다. 그래. 안 놓았지.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야? 예. 그게 전부예요. 마당의 우물가에 살구꽃이 피어 있었다. 봄이었다. 이번에는 진짜 봄이었다. 바람이 꽃잎을 흩날렸다. 꽃잎들이 순덕의 어깨 위에, 명희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 금이가 아이를 안고 다가왔다. 엄마, 이리 와봐. 조카 얼굴 봐봐. 아이가 웃었다. 아직 이도 나지 않은 얼굴로 방긋 웃었다. 순덕이 아이의 뺨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다. 아이가 손을 잡으려 했다. 순덕은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작은 손이었다. 뜨거운 손이었다. 10년 전 갈대밭에서 처음 잡았던 그 손처럼. 그날 밤 살구꽃 향기가 마당에 가득했다. 순덕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많았다. 그 아이 버리세요 라고 했던 목소리들은 이제 멀리 있었다. 대신 그 목소리가 들렸다. 어무이. 그 목소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다. 선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 순간에는 알 수 없다. 그 순간에는 겁이 난다. 그러나 놓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봄이 온다.